늘 우리 주간전망대에서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던 신현여권 김학균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는 좀 더 이렇게 괴롭히게 됐습니다. 늦은 시간에. 예. 아니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 미국만 좋다? 뭐 올해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회복이 될 텐데요. 네. 그래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일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올라가는데 사실 작년에 올해를 전망을 할 때 네.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은 이게 다수 의견이었죠. 예. 다수 예, 올해 금리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그랬죠. 예, 근데 어떤 좀 애는 이렇게까지 빨리 오를 줄은 몰랐죠. 예, 그랬는데 뭐 어떤 이는 금리 올라가도 뭐 주식은 괜찮을 거야. 또 어떤 이는 금리 올라가면 주식 시장에 타격을 받을 거야. 뭐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네. 달러가 강해질 거다라고 하는 거는 좀 소수 의견 아니었나 싶어요. 그랬죠. 예, 바이든이 뭐 돈 많이 풀면 달러가 많이 풀려서 달러가 약해질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미국 금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오르고 달러도 강해지고 맞아요. 그 결과가 지금 뭐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있고 이런 건데 미국만 좋아졌던 현상이 꼭 올해뿐만 아니라 저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좀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한 10년째.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오늘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하신 달러는 네. 저도 진짜 난감한 게 네. 저 예전에 뭐 길게는 아니었습니다만 실제 트레이딩을 할 때는 나름 숏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달러 숏부터 내는 네. 뭐 이거저거 봐도 한국에서는 환율 내릴 일밖에 없네 하다가 2008년 겪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뷰가 좀 이렇게 롱도리가 돼가지고 다들 이렇게 환율 떨어진다, 원화 강세한다 하는데 그 2008년에 트라우마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 작년 말에 다들 2021년 달러 약세할 때 네. 뭔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 뭐 이 뚜렷한 게 없어갖고 그런가 싶다가 해바뀌고 나서 달러가 많이 돌긴 돌던데 네. 오늘 설명을 좀 듣다 보면은 달러 강세에 조금 그 어떤 이유를 전하는데 한번 찾을 수도 있겠다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예. 뭐 그럼 뭐 예, 하나 보시죠. 넘기면 좀 예,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 지금 이제 뭐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 금리도 꽤 올랐고, 근데 미국 금리가 1.7%까지 갔었죠. 네. 1.6%대인데요. 파랗게 칠해진 게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붉은 계열이 한국의 10년짜리 국고채인데요.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은 언뜻 시각적으로 보시기에도 미국 금리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난주에 뭐 FOMC 이런 얘기들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크게 보면 지금은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중앙은행과 투자자들의 좀 밀당이라 그래야 될까요? 예. 저도 뭐 지난주 FOMC 끝나고 이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하는 걸 지켜봤습니다만은 뭐 온갖 얘기가 다 금리가 올라갈 거야, 올라갈 수 있는 얘기들만 잔뜩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장률도 좋아지고 물가도 인플레도 2% 넘어갈 거고 고용도 실업률은 좋아지고. 근데 이제 이분이 했던 게 뭐 이제 구조적 인플레이션은 안 생길 거야. 올해 네. 반짝 물가가 올라갈 수는 있어도 네. 그래서 금리도 구조적으로 안 올라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뭐 좀 여담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연방준비제도 의장들을 그린스펀 때부터 많이 봤는데 파월 이전의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뭐 경제학의 석학도 있었고요. 네. 굉장히 기본적 경제학자입니다. 네. 예, 그린스펀은 원래 이 사람이 그 음악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학부는? 뉴욕의 줄리아드 예, 했다가 이제 네. 경제학 박사했는데 뭐 이 사람이 뭐 아카데믹하게 뭐 학문적 업적이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74년부터 포드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 했으니 맞아요. 현실 경제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예, 일한 예, 사람이고요. 예. 버냉키는 이분은 뭐 공학론의 대가죠. 예, 30년대 대공황을 깊게 연구한 사람이고, 제니 앨런도 케인즈 경제학을 뭐 제대로 공부한 사람인 것 같고요. 뭐 이 사람 남편은 조지 에커로프라고 그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는데, 이 파월 의장은 법학 전공자입니다. 그렇죠. 예, 법학 전공자고, 그 부시 대통령 때, 아들 부시 대통령 때 이제 재무부 차관을 해서 뭐 저 같은 사람이 뭐 그 연준 의장을 뭐 폄하하는 건 말도 안 되는데 이제 외국의 주류 언론 같은 데서도 이 뭐 파월의 장광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학 전공 아닌 사람이
온통 금리가 올라갈 만한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면서 내 말 믿어줘 하니까 조금 뭐 시니컬하게 뭐 읽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연준 의장의 말이 조금은 안 먹히는 것 같은데요. 장광설이라고 쓰셨구나. 그래서. 근데 뭐 그 이유는 미국 경제가 너무 강력합니다. 뭐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한 5.6%까지 높아졌죠. 그러니까요. 5.6%가 시장의 컨센서스고요. 이번에 그 FOMC의 경제 전망 6.5%고 예. 또 어떤 이는 7% 된다 그러고 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뭔가 이제 연준 의장이 그냥 막연하게 말로만 하기에는 네. 금리가 올라갈 요인이 굉장히 큰데 뭐 주된 이유는 이제 백신이라고 봐야죠. 뭐 미국 인구의 20%가 지금 백신을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 올해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금리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건 뭐 좀 제목이 잘못 붙었네요. 이건 이제 미국의 가계저축인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고 미국의 가계저축. 가계저축입니다. 네. 뭐 지금 워낙에 이제 사람들이 3조 4천억 불이나 가계저축을 쌓아놓고 있는데요. 예. 예, 뭐 예년에 보면 한 1조 1천억 불, 1조 4천억 불 하는 건데 작년에 3조 4천억 불인데,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미국이 일자리가 1,000만 개가 없어졌는데 저축이라는 게 소득에서 소비하고 남은 거거든요. 네. 일자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0만 개가 없어졌는데 왜 가계저축이 늘어났는가 좀 이상하실 수는 있는데, 이 오른쪽 그림이 이제 재미난 그림인데요. 이게 파랗게 칠해진 게 미국의 임금 상승률입니다. 시간당 임금 상승률. 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임금 상승률이 뭐 굉장히 낮았죠. 네. 예, 3%에서 잘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이들이 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자리 많이 없어진 건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코로나 이전에는 미국이 거의 완전 고용이었거든요. 네네. 완전 고용인데 왜 노동자들의 임금이 안 올라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뭐 그게 뭐 제 생각에는 뭐 방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높은 임금을 주는 고용자들의 그 뭐 일단 아마존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밑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가 닥쳤던 2020년에 뜬금없이 임금이 팡 하고 튑니다. 왜 그러죠? 이상하죠, 그렇죠? 네. 뭐 일자리가 1,000만 개 없어졌는데 어느 마음씨 좋은 그 기업가가 임금을 올려주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없어진 일자리가 저임금 일자리라서 그렇습니다. 거의 최저임금 정도 받는 저임금 일자리가 없어지니 뭐 정상적으로 회사 다니는 사람은 월급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에서 평균을 낮추는 적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퇴출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월급 받는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의 임금은 굉장히 임금 상승 높은 것처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가계저축이 늘었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에서 일자리 잃은 사람들은 거의 임금을 낮게 받는 파트타이머 수준의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은 미국처럼 그 신규 실업수당 후하게 주는 나라면 그 나라에서는 오히려 일하는 것보다 수당을 더 많이 받고요. 예. 이번에도 미국 정부가 이제 경기부양 그 긴급 그 재난지원금을 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없어진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뭐 자기가 일하면서 받은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실업수당이나 재난지원금으로 받았고 코로나 때문에 잘 쓰지도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저축이 높아져서요. 예, 지금 백신까지 빨리 지금 접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3, 4월 정도 진짜 미국이 백신이 한 50% 이상 접종이 되면 경제 활동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저 돈 쓸 거 아니에요. 쓰겠죠. 원래 소비 좋아하는 민족인데. 글쎄. 예. 그러니까 저 돈 쓰면서 굉장히 경기가 좋아질 수 네.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파월 의장이 말을 해도 인플레가 안 생기고 금리가 잘 안 올라갈 거라고 말을 또 못 믿는 이유가 미국 정부가 돈을 또 너무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 이후로 이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에 대한 대수의 관념이 흐려진 것 같아요. 돈을 너무 푸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미국 의회에서 1조 9천억 불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3월 들어서. 근데 미국의 명목 GDP가 한 20조 달러 됩니다.
명목 예, GDP가. 그러니까 그 나라의 경제 규모가 한 $20 되는데 한 10% 정도로 그냥 통 크게 쓴 거고요. 네. 이거 끝나니까 $3조 지금 또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하니 뭐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그 코로나 백신 많이 사람들이 맞고 있고 네. 경제가 정상화될 것 같은데 저축이 많아가지고 보복 소비가 세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네. 정부도 이렇게 돈 쓴다고 하니 사람들이 파월이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파월이야. 예, 파월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세게 오고 또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금리는 조금 더 올라가는 그림일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다고 한 게 금리 이야기인데 미국이 강한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게 미국이 이제 금리 올라갈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제가 굉장히 좋고, 근데 올해 주요 경제 권역의 성장률 전망치인데요. 미국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로존은 그 작년도 한 가을 정도에 올해 유로존이 한 뭐 6% 가까운 성장을 할 거라고 전망이 됐는데 전망치에서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아, 지금 오른쪽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습니다. 파란색의 미국 성장률 전망치는 갈수록 그렇죠. 높아지는데 유로존은 사람들이 점점 자신이 없었구나. 자신이 없어지죠. 자신을 잃어가는구나. 네네. 일본은 뭐 옆으로 기고 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달러가 강해지는 게 작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달러 약세를 전망했던 이유가 이제 바이든이 굉장히 돈 풀기 좋아하는 정부가 돈 많이 풀면 네. 달러가 그렇게 많이 풀리는데 달러가 강해질 수 있겠어라는 뭐 그 상당히 논리. 이제 뭐 상식적인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다른 데가 못 쫓아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이렇게 돈을 풀더라도 이렇게 성장률 전망치가 차이가 나니까 네. 유로 같은 게 최근에 많이 약해지고 있고요. 네. 또 구조적으로 보더라도요. 예. 작년에 미국이 3.5% 역성장입니다. 마이너스 작년에. 예. 지금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 5.6이고요. 연준은 뭐 연준은 6.5라고 하죠. 6.5라 했죠. 예. 시장의 컨센서스가 연준보다 낮은. 원래 시장이 조금 뻥도 많이 치고 그래서 그러지 시장이 않습니까? 더 부풀만데. 근데 이제 최근에 지표들을 보고 3월에 하다 보니 네. 이제 이코노미스트들 중에서 낮은 숫자 못 예, 바꾼 사람들이 예, 있고 연준은 6.5까지 해서 제 생각엔 연준의 성장률 전망치가 조금 더 예.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예. 이 전망치를 보더라도요. 작년 마이너스 3.5 올해 5.6이면 작년에 까먹은 거 올해 다 만회합니다. 그러니까. 예, 한국이 작년에 마이너스 1% 올해 한 2.7% 성장하면 이 미국 2년 합쳐보면 한국보다 결과적으로 나은 거예요. 예. 예, 마이너스 1, 작년에 마이너스 1, 올해 2.7보다 작년에 마이너스 3.5, 올해 5.6이 더 결과적으로 GDP의 규모가 더 크게 늘어나는 그렇겠네요. 거니까 미국이 굉장히 이제 좋은데 유로존과 일본의 경우는요. 작년에 성장률의 성장의 감소는 미국보다 훨씬 컸는데 올해 절대 레벨이 낮으니까 작년 까먹은 걸 회복 못 하네요. 그렇죠. 저 정도면. 뭐 일본 안 같은 되네. 경우는 내년이 가도 회복이 안 됩니다. 일단 달러 강세 뭐 이론적 배경 하나 이걸로 가서 설명하면 실제 시장에서 네. 환율이 어떻게 움직인 거는 또 그건 다른 문제지만 우리 같이 설명을 해보세요 하면 설명할 거 하나 네, 얻었습니다. 미국이 오케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유로존의 성장 전망치가 개선이 된다 그러면 이런 흐름에서 조금 변화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미국이 굉장히 이제 네. 나은 모습인 건데요. 근데 이제 저는 요 그림을 먼저 말씀드리고 앞으로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미국이 독주하는 게 네. 이번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허. 저는 이제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2008년 이후로 네. 지속이 되는 현상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미국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조업을 중시하는 경향. 물론 지금이 미국은 서비스업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고요. 네. 제조업은 여전히 비중이 낮지만 그래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미국은 제조업을 좀 중시하는 것 같아요. 이제 2008년도 리먼이 파산하고 그해 말에 대선에서 오바마가 이겨서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서 아마 뭐 이런 그 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이 기축통화인 달러 가지고 금융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근데 이제 금융을 통한 돈놀이가 약간 사상 누각이다라는 생각을 금융위기 직후에 미국이 했었고요.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때 우리가 요즘에도 듣는 미국 물건을 사서 만들자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는 얘기들 그때도 나왔고요. 오바마 때? 오바마 때요.
금융위기 직후에 나온 얘기고요. 또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트럼프 정부 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네. 근데 트럼프 정부 때 나갔던 공장들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것도 2012년, 13년에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했던 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굉장히 괴팍스럽게 아주 강도 높게 했습니다만은 이미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전 이 큰 흐름에서 보면 최근에 미국이 반도체 한다는 거나 다 크게 보면 이제 글로벌 그 밸류 체인에서 자기들이 좀 하겠다라고 하는 게 10년 전부터 늘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미국은 아직도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고 네. 제조업은 다른 나라에 많이 의존을 하지만 예. 예전처럼 전적으로 제조업은 너네가 하고 우리는 사쓰기만 할게라는 것부터는 오바마 정권 때부터 벗어났다고 봐야 되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세계 경제가 다 같이 좋았습니다. 예. 미국의 수출을 늘리면서요. 근데 지금은 뭔가 이제 특히 제조업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나라에서 아웃소싱해서 하던 걸 자기들이 하는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커지다 보니까 예. 뭔가 미국 경제가 좋은 게 다른 나라로 퍼지는 온기가 조금 약해지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해석을 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트럼프 행정부 때 있었던 이제 보호무역이었죠. 이건 뭐 굉장히 뭐 강도 높은 미국이 좋더라도 다른 나라와 미국의 온기가 다른 나라로 퍼지는 거를 막는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저는 뭐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정책도 약간 내셔널리즘의 성격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중요한 어떤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이 좋았을 때 그 온기가 다른 데로 퍼져나가는 연결고리가 좀 약해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혁신이 거의 뭐 미국에서만 저는 혁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10년 동안에는요. 이게 뭐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나스닥이고요. 우리나라 코스닥이라는 게 미국의 나스닥과 이름도 비슷하죠. 예. 90년대 중반에 나스닥이 성장할 때 그 벤치마크에서 만든 겁니다. 코스닥이요. 그런데 그렇죠. 이 코스닥만 그런 게 아니고요. 캐나다에는 TSX 벤처라고 하는 이런 시장이 있고요. 벤처 시장입니다. 영국은 AIM이라 그래서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마켓이라 그래서 어허. 이것도 성장주 시장입니다. 대만에 네, 그레타이가 있고요. 네. 이게 보시면 글로벌 금융 2008년 전까지는 뭐 좀 그거 좀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비슷하게 가다가 근데 지금 미국만 독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블록에서 지난 10년 동안의 혁신이 뭐가 있었냐? 그거는 뭐 소위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팡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기술주들만 혁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가로만 보더라도 뭐 완전히 이제 성장주 시장이 뭐 다 아랫동네 뭐 코스닥을 찾기도 힘들고요. 이게 뭐 많은 나라들의 시장이 지금 이렇고 미국만 독주를 하는 현상이 지금 센터장이 보여주시는 이 차트는 저로서는 굉장히 쇼킹합니다. 전부 스닥스닥 해서 이름만 비슷하게 나스닥을 갖다가 벤치마킹 했을 뿐이지 안에 그 구성 종목들이나 기업들이 나스닥에 편입되어 있는 그 기업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럼요. 건데. 네. 뭐 비즈니스 모델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를테 뭐 설렁탕도 원조집이 있는데 이제 원조는 미국이고 이제 나머지는 거의 뭐 짝퉁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프림 플러스 설렁탕 국물을 만드는 것하고 24시간 사골 우리내는 다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게 뭐 악재냐? 뭐 악재가 아니죠. 미국 경제가 뭐 사실 나빠진다고 그게 세계 경제에 더 나쁘겠지만 중요한 거는 미국 경제가 좋다고 다른 쪽으로 그 온기가 퍼지는 어떤 연결고리는 현저하게 약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경제가 좋아질 때 좀 탈이 났어요. 미국 경제가 좋아질 때 요즘처럼 인플레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할 때 탈이 어디서 나냐 하면 미국에서 나는 게 아니고 미국 밖에서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의 실물 경제도 크건 적건 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습니다. 근데 과거보다는 어떤 미국 경제가 좋아질 때 미국 밖의 나라들이 받는 긍정적인 효과가 과거보다는 약해지는데요. 떡고물이 덜 떨어지는구나. 덜 떨어지고 실물 쪽에서는 떡고물이 덜 떨어지는 금융의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 경제 좋아할 때 다른 나라가 쫓아가지 못하니까 달러가 강해져요. 이거 지금 보는 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우리가 경험한
5차례의 경기 회복의 사이클입니다. 텐트럼. 2011년은요. 2008년도에 리먼이 파산하고 경기가 안 좋다가 한 2010년 하반기부터 이제 경기가 그 금융위기의 어떤 그 흔적을 좀 털어내면서 좋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2011년에 전체적으로 경제가 좋아질 때 보시면 달러가 9% 강해집니다. 2011년에. 네. 미국 주식은 19%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도 영향을 받는데요. 미국이 19% 조정을 받았고 이때 코스피가 25% 떨어졌고요. 근데 MSCI 신흥국 지수는 31% 떨어졌습니다. 하하. 사실 뭐 이때는 2011년도에는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8월 달에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면서 네. 미국도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네. 따지고 보면 어쨌든 미국 밖의 나라들의 조정이 더 셌었고요. 그러네요. 예, 2013년을 볼까요? 이때는 버냉키가 당시 연준 의장이었죠. 버냉키가 2013년 그 초여름에 시장을 한번 떠봤죠. 야, 이제 우리 양적 완화 좀 그 테이프링 축소하는. 텐트럼이구나. 예, 테이프 텐트럼 때. 2013년. 예, 이때 달러가 강해집니다. 미국 주식이 5.8% 조정입니다. 뭐 조정이지만 네. 뭐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견딜 만한 조정이고 뭐 5.8%야 뭐 수시로 있는. 코스피가 한 10% 떨어졌고요. 그 조금 이제 더 날것에 가까운 신흥국은 더 많이 떨어졌죠. 날것에 가까운. 이때 탈이 난 나라가 브라질이었죠. 브라질. 네, 브라질. 맞아요. 또 이때 네, 제대로 탈이 난 나라가 남유럽 국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피그스로 불리고는. 피그스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크게 2012년 보면 유로존 전쟁위기. 이 글로벌 네. 불균형이라는 얘기, 글로벌 임밸런스라는 얘기가 20년 전에도 있었는데 사실 20년 전에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얘기는 이제 교역에 있어서 미국이 너무 경상적자가 많이 쌓이고 중국이나 한국 같은 데 너무 많이 번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글로벌 불균형이란 개념인데 최근에 금융위기 이후 10년은 저는 불균등 회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불균등 회복. 예. 회복은 회복이래 미국만 달려나가고 구조적인 회복도 미국이고 나머지는 거의 뭐 굉장히 미국에 미치지 못하는 강도니까 전반적인 어떤 자산 시장의 성과도 미국이 훨씬 좋고 나스닥을 보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조금 고착화되는 것 같고 2015년은 이제 이때는 미국이 긴축을 시작했던 때입니다. 2015년 12월부터 연방준비제로 금리를 올렸거든요. 네. 이때로 달러가 강해집니다. 미국도 14% 조정, 꽤 깊은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이 조금 더 떨어졌고 신흥국은 35%입니다. 네. 이때 유탄을 맞은 나라가 중국이었죠. 달러가 강해지면서 중국의 부채 위기 얘기가 많이 나왔고 기억납니다. 그렇습니다. 2015년 8월에 그때 위안화 평가 절하까지 했던 기억이 그랬었죠. 나네요.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뭔가 미국이 좋아질 때 그 자본주의 블록에서 취약했던 나라들이 터지고 전체적으로 미국 이외의 나라들은 통화 가치가 약해지면서 타격을 받는 그런 흐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고요. 지금 센터장님 보여주신 저 슬라이드를 보면서 당장 드는 생각은 지금 2021년에 다시 한번 슬라이드 띄워주신다면은 네. 저 파란색의 저 달러 인덱스가 네. 얼마나 높아질지가 걱정이네요. 저거 높아지면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이 자산 시장의 조정은 더 깊어질 수 있는 건데. 미국 이외의 지역이 달러가 강할 때 평온했던 적은 없었죠. 없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하는 거는 금융 영역에서 달러가 좀 이제 달러 공급이 좀 타이트해지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이 최근에 터키 이런 나라들 막 금리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나라들 브라질은 지금 경기가 좋아서 금리 올리겠습니까? 그 나라가 지금 코로나 지금 통제가 안 돼가지고 아직도 난리통인 나라거든요.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달러가 강해지면서 환율 자국 통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나마 한국은 굉장히 저는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견고한 자산이 있는 것이 미국이 경제적으로 돈줄을 줄이더라도 한국은 경상수지를 통해서 물건을 팔아서 달러를 벌어올 수 있는 나라인데 네. 브라질이나 터키는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쪽에서 탈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양상들이 거의 지금 보는 현상이 미국 경기가 좋아질 때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라는 점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한국이 전체적으로 한 중간 정도의 퍼포먼스는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달러가 강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이게 이제 달러 인덱스입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달러가 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거는 사람들이 돈이 많이 풀리고
또 주식을 비롯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달러가 약해졌는데 1월을 저점으로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네. 전 중기적으로 달러 가치는 바닥을 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네, 이게 뭐 100까지 갈지 달러 인덱스가 뭐 지금 한 92 정도까지 올라갔는데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작년에 봤던 그런 약달러에 대한 기대는 사실 약달러에 대한 기대 이면에는 신흥국 자산을 사야 된다는 논리고 그렇죠. 또 한국 주식을 외국인들이 많이 살 거다 뭐 이런 기대가 투영이 돼 있는 건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작년 12월에 예. 1,080원까지 갔거든요. 2번 찍었죠. 예. 근데 지금 뭐 1,140원, 지금 뭐 1,130원대에서 움직이고 네, 있죠. 네. 그리고 외국인들은 지금 주식을 좀 팔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뭐 제 생각에는 미국이 갑자기 경기가 꺾이거나 이런 것들은 올해 내에 좀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바뀌어질 수 있는 거는 미국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면 미국도 이제 정부 부채가 많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국가가 이자 지급 부담이 커지니까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또 연방준비제도가 또 뭐 양적 완화 규모를 늘리든가 네. 아니면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한다라든가 어떤 식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는 금리 올라가는 것을 막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과 당장은 연방준비제도 중앙은행가들과의 인식에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뭐 주식하는 사람들이야 중앙은행 의존도가 혹은 중독증이 너무 심하니까 또 금리 낮춰줘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미국 10년짜리 금리가 2% 간다고 한들 무슨 탈이 나겠어요. 실물 경제가 이렇게 강한데 근데 주식이 실물 경제보다 좀 더 빨리 달렸다라고 하는 의심을 좀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 그러면 뭐 금리가 올라갈 때 좀 주식이 조금 쉬더라도 제 생각에 중앙은행가들 입장에서 그리 주식시장을 도와주는 게 절박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미국의 10년짜리 금리가 2%는 일단 넘어가야 중앙은행가들의 스탠스가 조금 바뀌지 않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달러 관련한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고 아니면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조금 뭐 생각보다 바닥을 치고 좋아진다 그러면 강달러가 진정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상반기 금리야 뭐 빨리 올라가면은 뭐 연준도 빨리 움직일 거라고 보는데 상반기 내에 그런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긴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좀 달러는 강하고 외국인은 주식을 파는 알겠습니다. 그런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센터장님, 네. 제가 지난주는 이 라이브를 처음 하면서 이 시간 배정 우리도 군대에서도 왜 배식에 실패하면 용서 못 받잖아요. 지금 이제 저 이제 준비하신 내용 중에 네. 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 말씀드려. 예, 그래요.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 또 우리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일부에서의 곽산중 지점장님의 뷰와 또 김학균 센터장님의 또 뷰에서 약간 이렇게 또 이게 교집합이 아닌 약간 지금 어긋나는 부분을 그렇다면 지금 이제 센터장님께서는 약간 시장에 대해서 이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근데 지금은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걸로 보면 미국이 제일 위에 있고요. 네. 뭐 브라질, 터키가 제일 아래에 있고 한국은 그 중간에 하나인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좀 중요한 변화라기보다는 마지막 그림입니다. 네. 개인 투자가들이 돈을 네. 주식을 진짜 계속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글쎄, 그거는 지금 5조 원이 유입이 됐거든요. 3월 들어서. 3월에 5조 원, 23일까지요. 예. 근데 1월에 24조 원이 한 달에 들어온 거 생각하면 많이 줄어든 것 같지만 5조 원이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2021년도 한 석 달 동안 7조 8천억을 팔았습니다. 그럼 한 달에 한 2조 5천억, 6천억 판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한 달에 한 5조 원 정도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 기본적으로 한국은 조금 이제 내부적인 유동성의 힘이 좀 시장을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는 사실 강달러가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외국인이 주식을 팔더라도 이런 흐름이라 그러면은 주가가 또 많이 빠지기도 힘든 것 같고요.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증시가 이거 그야말로 구조적인 변화 같아요. 우리 예전에는 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도로 들어온 돈의 규모로 보면 뭐 돈의 구조적인 규모로 변화고요. 보면. 예. 근데 아무래도 뭐 이제 주식시장이 좋고 그러면 가격을 보고 들어온 돈이 있으니까 뭐 주식시장이 주춤거리고 조정을 받게 되면은 조금 열기는 떨어질 것 같기는 한데 네. 과거와 다른 거는요. 과거다는 거. 과거에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뒤늦게 주식시장에 뛰어들었거든요. 고점에서 주식을 샀다가 한 20%만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이제 손해보는 구간에 들어가요. 그럼 이제 주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망을 하면서 손을 탁 놔버리면서 몇 년간 주식을 안 했는데 이번 사이클은요.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 한 코스피가 한 3-4% 빠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빠질 수 있는 거죠. 한 10% 정도.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400에부터 개인들이 계속 샀기 때문에 네. 이게 예전처럼 개인 투자가들이 그래도 번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돈 들어오는 게 금리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낮아졌고 또 이제 뭐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기엔 너무 부동산이 진입 장벽이 커진 것 같아서요. 이 거의 뭐 이자도 안 주는 이자도 쥐꼬리만하게 주는 예금에 들어가 있는 가계 자금이 2,000조 가까이 되거든요. 작년 골반기죠. 그 중에 한 100조가 주식시장을 넘어온 거라서 저도 소장님 말씀처럼 좀 구조적인 성격의 머니무브다라는데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신흥국 자산이 좋을 거다라는 뷰는 조금 바꿔야 될 것 같고 간단한데 조금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한국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뭐 외국인이 좀 팔고 나가더라도 내부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뭐 시장이 그렇게 많이 조정을 받거나 좀 그럴 또 리스크는 좀 적은 거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학준 센터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 교수님의 강의에 비유하자면은 이게 1시간 다 듣고 나서도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강의입니다. 아유, 이게 나쁜 말씀이 아니고 그 예를 들어서 학원 강사들은 그냥 딱 판사하기 좋고 이 필기하기 좋고 갖고 가서 그냥 핵심 체크 요점만 외울 수 있게끔 강의를 해주시는데 이 생각할 걸 자꾸 던지시는 교수님들 강의 있잖아요. 그래요. 달러가 강해지는데 미국만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 우리가 한번 좀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는. 네. 그래요. 센터장님 오실 때마다 참 저는 아주 눈이 번쩍번쩍 뜨이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늘 고맙게 생각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